고등학교 입시나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국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저희 학원의 수학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쓸데없는 제 소개고요. 한번 드린 자료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수학은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4권을 했네, 5권을 했네, 이거를 그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권의 문제집을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하자. 그게 이제 제가 좀 주장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제대로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걔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할 때 자유롭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아는데 막상 자기가 하려 그러면 그게 바로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100문제 한 번 푸는 것보다는 50문제를 2번 푸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올바른 습관과 공부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공부는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습관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 습관을 익히는 거하고 자기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주로 혼자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은 습관은 계속 개발시키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나쁜 습관은 계속 끌고 가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맨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끝나는 거죠.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1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네 수능 성적이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학생들을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학년 때에 비해서 3학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죠. 1학년 때 반에서 한 중간쯤 했어. 역시 3학년 때도 보니까 반에서 중간하고 있어. 근데 간혹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르는 애들을 보면은 그 태도가 남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걔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교육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잘 알아듣게 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요새는 사실 인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선생님도 굉장히 강의 잘합니다. 예. 들으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왜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수학 강사라고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선생 같은 경우 왜 그 사람 강의를 들어도 애들 실력이 늘지 않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설명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 습관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애가 말하자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스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게 한자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랄까, 제가 이제 그동안 저희가 키웠던 학생들 입시 실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건 이제 1년 이상 다닌 학생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나가다 보시면은 얘들 사진 다 저기 정리를 해놨어요. 또 엉터리로 쓴 거 아닌가 또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인증샷을 다 날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국어하고 영어는요, 학교의 시험 정보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이 학교 지문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와? 뭐 EBS에서 많이 나와? 아니면 교과서에서 뭐 요만큼 나와? 뭐 외부 지문 어디서 나와? 뭐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시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학은 그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도 다 그냥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교과서 그 내용에서 나와요. 그 난이도가 좀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정보를 캐는 게 사실은 수학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자기 실력을 높이면 돼요. 비유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 459에서 영어 100점 맞은 애가 바로 풍무고로 가가지고 거기서 풍무고 영어 시험 보면 100점 맞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거기 시험 준비를 못했으면 얘 시험 못 봅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시험 100점 맞았으면 시험 범위가 비슷하다고 할 때 다른 학교 가도 시험 잘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죠. 그래서 그 학교의 시험 경향이 어떠냐 이런 걸 갖다가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학교의 그 이번 시험 문제를 그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좀 비교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 1차 부등식에 그 절대값 기호가 그 활용이 된 그런 문제거든요. 둘 다. 그런데 459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 부등식에 절대값 있는 유형을 자기가 풀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고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뭐가 다르죠? 지금 가만 보면 형식도 아주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으면 2차 부등식하고 결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1차 부등식도 이게 문자로 하나가 주어져서 그냥 답을 딱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고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하고 엮어서 새로운 범위를 구해내야 되는 식으로 두 개 이상, 두 단원 이상의 개념을 연계시켜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바로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수능은 어떤 한 단원에서만 그냥 문제를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떻습니까? 두 개, 세 개 단원 혹은 이 과목과 저 과목 뭐 확률 문제를 푸는데 저쪽에 그 1학년 과정의 단원 내용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애들이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 시험 정보를 잘 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말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물론 풀어봤다면은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는 그런 요행은 바라면 안 돼요. 시중에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자기가 섭렵을 해도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도 내가 이걸 풀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그런데 애들한테 막상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입시라는 걸 몰라요. 예전에는 뭐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연합고사.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 성적하고 내신하고 합쳐가지고 고등학교 내신을 했잖아요. 연합고사라는 게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전체를 갖다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시험을 보는 거였거든요. 수능이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그거를 나름 대비를 한다고 1, 2, 3학년 과정을 쭉 정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아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시험 범위가 주어지고 그걸 달달달 해가지고 그 범위에 나오는 문제들 풀어서 시험 보고 지나면 땡. 지나면 잊어먹어도 상관없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이번 시험 범위 아닌데 왜 이런 문제를 냈지? 선생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엮어서 나오면은 애들이 막 뭐라 그래요. 이번 시험 범위 아니라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그냥 다른 단원 연계 문제는 대충 빼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만 딱 내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 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형 인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내신형 인간을 쭉 양산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오잖아요. 애들이 그게 몸에 배가지고 고등학교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신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3년 동안 누적이 돼서 그걸 한꺼번에 그 전체 내용을 갖다가 내가 시험을 친다라는 마인드를 갖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거는 걔네 잘못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환경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시험 보잖아요. 결국에. 뭐 수능 안 볼 겁니까? 수능 뭐 안 보고 대학 가는 애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 수능을 보거든요.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되면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응? 너가 지금 공부를 할 때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식으로 뭐 그때그때 요 내용만 공부하고 시험 치고 끝, 이게 아니다. 지금 공부한 내용이 상황 때 가서 다 너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이다. 이거를 애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공부도 그거를 좀 적용을 시킨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이제 459랑 김포고를 비교했는데 제가 뭐 459에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이거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거 조건에 맞는 뭐 식을 찾거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한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더 복잡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뭐 유형을 갖다가 내가 꼭 풀어봤니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건 그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이런 내용을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잘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져다 쓴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져다가 이 문제에 적용해서 쓴다. 저는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걸 이제 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쭉 꿰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그 아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암기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보통 사회과목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만 판단할 수 있어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수학은 절대 그렇지 않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 알아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문제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형을 해석을 못하면. 아까 이제 국어원장님이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는 와중에 수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잠깐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수능 친 애들이죠. 내년, 후년 이 3년 동안은 수능 출제 범위가 다 틀려요. 매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예비고일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고1 된 학생들은 뭐에 적용을 받을까요? 당연히 맨 끝에 있는 2022학년도 요거의 두 번째 해에 적용을 받겠죠.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요거 이제 첫 번째 적용받는 애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면은 수학 가형, 나형 해가지고 문과, 이과 그 시험 범위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근데 이제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수학 가형을 치려면 수학 나형에 있는 범위의 과목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됐냐면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바뀌어가지고 공통과목은 다 같이 공부하지만 선택과목은 다 할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자기가 시험 칠 과목 하나만 선택해서 보면 돼요. 학습량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면 할만하다 이거죠. 할만하니까 남들도 포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만 포기하면 안 되죠. 공통과목이란 뭐냐면 수학 상하, 이건 고1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학 1, 수학 2 이게 이제 고2 때 하는 거죠. 요거는 무조건 다 해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어떤 과목을 할 거냐 대체적으로 한 2과목 정도는 학교에서 개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설을 안 할 수 없는 게 수능 시험범위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그래서 좀 흐린 글씨로 해놨죠. 회색 글씨로 해놓은 거. 이거 왜 회색으로 해놨을까요?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학교는 이 실용수학, 이 실용수학이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는 이 실용수학을 개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건 해봤자 사실은 대학 입시에 별 도움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신의 의미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걸로 뭐 수능을 친다든지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는 어떻겠습니까? 수능 과목 위주로 개설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도 그걸 위주로 선택을 하고. 하지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다. 그중에 한 과목만 보면 된다. 주로 이제 기하 같은 과목은 애들이 많이 기피해요.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오해가 있는데 기하 과목이 어려운 게 여기 공간 벡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헬이거든요. 뭐 고등수학의 꽃이 미적분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과 수학의 꽃은 공간 벡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포기해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포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하도 사실은 할만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많이 회피하죠. 그래서 주로 아마 확률과 통계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개설을 할 거고 애들도 이걸로 시험을 많이 볼 것이다. 그런데 상위권 학교에서는 반드시 미적분을 필수로 지정한 학교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아마도 미적분만 해와 이게 아니라
미적분 또는 확통 중에 어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사실 공대에서는 미적분과 기하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경제학과나 이런 상경계열에서는 미적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확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한 애들이 이제 가장 많을 거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인데,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수학을 지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DCMC라고 저희가 지은 이름이에요.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ual Channel Mass Convergence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채널 수학 융합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죠? 자, 근데 이 이름 가지고 한참 고민했어요. 왜냐면 투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라는 게 총 4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티칭과 코칭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원들이 티칭에 위주를 했죠. 티칭 위주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보다는 티칭과 코칭의 상호 보완적, 상호 융합된 어떤 그 교육 관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수업 체제를 완전히 이제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전 학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생이 뭐 선행부터 시작해서 시험 대비, 그 다음에 복습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제대로 좀 도움을 주도록 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수업이 총 3시간이에요. 1, 2교시로 구분이 되고 각 90분씩 해서 주 2회 오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개념 강의를 해요. 그래서 대표에 짜고 뭐 연습문제 일부까지 뭐 한두 개 정도만 이제 필요한 내용을 강의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코칭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애들 자습실에 가서 그 주로 이 강의 수업 때 한 그 내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개인별 체크라고 써있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명씩 따로 불러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설명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클리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요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게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따로 강의를 듣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애 붙잡고서는 과외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미리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놔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진도 수업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강의식 판서 수업이고 지금까지 뭐 많이들 다 해오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강의식 수업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막 질문하고 그러면 그 문제도 풀어주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를 좀 줄이는 거죠. 그건 어차피 클리닉 수업 때 할 거니까 강의만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박진감 있게 좀 빨리 나가요. 자, 관리 수업에는 이제 개인별 멘토링식 수업이라고 저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애들마다 하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애들은 이제 보충 강의 듣고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질문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시험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설명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모르는 게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려줘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죠.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리면 내가 문제 풀이가 좀 연습이 부족해서 이거 틀렸나? 뭐 그 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면은 애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2 미적분 단원에 보면 미분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근의 개수 구하는 게 있거든요. 애들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중3, 고1 때 나오는 2차 함수, 특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근의 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미분 활용 문제를 잘 못 푸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몇 마디 물어보면 얘가 1학년 과정이 잘못돼서 이걸 못 푸는 건지, 아니면 미분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활용 자체의 내용을 모르는 건지, 이걸 구분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바생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클리닉 수업은 알바생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의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히려 이 클리닉은 전 교과 과정을 꿰뚫고 있으면서 또 애들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그 처방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뭘 해야 돼? 라는 처방을 정확히 내려주려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저도 옛날엔 주로 강의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관리 수업 위주로 하고 강의는 이제 뭐 예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가장 큰 그 시스템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도 점검, 뭐 질의응답,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고 애가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애도 지가 모르는 걸 선생님한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필요시에는 동영상으로 이제 보충을 하기도 한다. 그러려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건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중학교부터 고3 전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자체 웹서버를 운영해가지고 학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로 내기도 합니다. 야, 너 지금 보니까 이거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거 보고 와. 보고 오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클리닉 수업 때 어떻게 합니까? 애한테 설명을 시켜보는 거죠. 아니면 테스트지를 하나 주고선 이제 시험 보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일단 먼저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충 강의는 칠판 강의가 아니고 태블릿으로 제가 이걸 따로 만든 거예요. 이거 소리가 안 나오네. 이건. 그래서 판서로만 이렇게 구성이 된 강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애들이 이걸 보고선 공부를 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거 이제 주로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애들이 이제 어떤 문제집을 하나 풀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틀린 문제들만 따로 비슷한 유형, 같은 유형의 뭐 그 숫자를 바꾼 거라든지 표현을 바꾼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개인별로 문제지를 만들어주는 문제은행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하는 회비를 내고 저희가 이제 가맹해서 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애들이 자기가 뭐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교재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개인별로 문제지가 하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뭐 한 20문제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제들의 한 뭐 두세 문제씩 같은 유형으로 해서 60문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문제집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 일일이 그걸 하려면요, 날새요, 진짜. 근데 일종의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자신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그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 대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수능이 갑자기 비중이 좀 확대가 됐어요. 워낙 그 학종의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옛날로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간 거죠. 옛날에 이제 수능이 한 50~60%의 비중을 갖다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고1이나, 지금 중3, 중2는 수능 대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수능은 제끼고, 학교 내신만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그걸로 대학을 가보겠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수능 준비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개념 하나가 전체 교과 과정에서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지를 이렇게 말하자면 통찰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 범위 내용만 달달달달 해서 끝!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전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야를 좀 멀리 보는 거죠. 내가 3년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보면은 그 평행선 사이의 3분의 길이의 비라 그래가지고 요 초록색으로 된 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요게 사실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해가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애들이 공부를 했다가 언제 나오냐면 다시 2년 후에 고1 과정에서 선분의 내분 외분점에서 요 똑같은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야, 이거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지 않냐?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 생전 처음 본다 그래요. 아, 이거 그거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애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다 잊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환기를 시켜줘요. 아, 네가 옛날에 사실 이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러면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이냐? 또 나와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 2학년 때 이거 이제 기하 파트인데 선분의 그러니까 내분 외분의 위치 벡터라는 단원에서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살짝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가중평균의 개념을 이용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꿰고 있는 애는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복합해서 냈을 때 뭐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인데 통찰력을 좀 길러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건데 내신과 수능을 분리하지 말자.
제발.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신 대비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수능을 보기 위한 준비가 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 구체적으로 유형 문제집의 심화 문제를 올 스킵, 몽땅 다 그냥 스킵해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센 같은 문제집 보면은 A, B, C 단계가 있잖아요. B 단계까지만 풉니다. C 단계 안 풀어요. 왜 안 풀까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거 하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좀 딴 거 더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애들이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그럼 이제 C 단계는 나중에 다 몰아서 3학년 때 수능 준비할 때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할 일이 생겨요. 이거 할 그 시간이 그렇게 딱 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해야 돼요. 할 때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다 할 필요도 없고 몇 문제만 찍어서 해도 돼요. 근데 그 찍어주는 것도 이제 사실은 클리닉 선생님이 좀 너는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 쓸데없이 꼬아놓은 문제니까 이 문제는 할 필요 없고 너는 요 정도 해서 한 전체의 한 30%, 40% 정도만 요 문제만 꼭 풀고 가자. 그러면 이제 얼굴이 좀 안 좋아지죠.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왜 하라 그래. 왜 그러냐면 센의 C단계 문제 하나 푸는 시간이 그냥 A, B단계 문제 한 대여섯 개 푸는 시간만큼 걸릴 수 있으니까 A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한 문제밖에 못하면 이게 좀 뭔가 손해봤다는 느낌? 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게 길게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결코 내신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수능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내신도 잘 나옵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내신만 죽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애들은 오히려 내신이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는 고 1, 2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3, 6, 9, 11 며칠 전에 봤죠? 엊그젠가? 그 다음에 고3의 경우에는 3, 4, 6, 7, 8, 9, 11 7번 교육청 모의고사만 그렇게 봐요. 그 외에 사설 모의고사까지 하면 매달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전에는 말이죠. 매달 그걸 봤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당연히 보는 거고 교육청 모의고사 없는 달은 사설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요새 그거 보는 학교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거의 안 봐요. 1년에 몇 번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안 본다니까요. 아예 한 번 정도 봅니다.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자, 모의고사가 내신과 다른 점이 뭐예요? 범위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원 간 연계 문제도 나오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훈련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실력을 체크해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애들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김포 지역이 이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내신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망해. 자,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걸 안 보더라도 학력평가를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국영수가 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후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주말에 애들을 불러서 학력평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해설을 뭐 직접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고 집에서 보고 오게 한다든지 자기가 틀린 것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시험 끝났는데 뭘 또 시험을 보라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경쟁력을 기르는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게 고3 돼가지고 갑자기 이 경쟁력이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미리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을 봐보면 애들이 느껴요. 내가 내신 그 범위만 이렇게 달달달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과 지금 내가 새로 배우는 부분을 연계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애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기회를 어른들이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요구도 별로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봅니까? 이런 항의도 안 하니까 굳이 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도 정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 동네 애들이 이상하게 이 동네 물이 안 좋아가지고 다 이상한 물 마셔서 바보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능 공부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 경쟁력이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 이거에만 이제 올인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너 대학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러면 전 학종으로 갈 거예요. 다 그래. 그 얘기는 뭐라고 들리냐면 저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공부 외에 이제 다른 스펙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거 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애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환경이 맞춰줘야 돼요. 그 애 주변의 환경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자, 얘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가 사실은 또 중요해요. 그럼 그 학교에서 얼만큼 애를 챙겨주냐. 애 혼자 열심히 해서 될 문제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애들이 올인해서 나는 그걸로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3 때 정리할 거를 미리미리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문제집에다가 이제 그런 그 풀이 흔적, 메모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3학년 때 가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자기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다시 훑어보면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게 되려면은 미리 돼 있는 게 있어야 돼요. 3학년 가서 뭔가 새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올바른 공부 습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애들이 주로 이제 그 연습장에다가 수학 문제를 이제 푼 거를 제가 스캔을 뜬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해요. 대체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연습장을 이제 세 컬럼으로 갈라가지고 좁게 이제 풀이를 쓰는 거예요. 우리 그 수학 문제집 사보면 뒤에 해설 보면 다 이렇게 좁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처음에 되게 불편해요. 옆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싶은데 하다가 자꾸 뒤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글씨가 또박또박하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하루아침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한테 이런 걸 나눠줘요. 나눠주고 쓰게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애들이 쓴 겁니다. 네. 저 밖에도 샘플을 갖다 쓴 게 일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애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푸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중학교 때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풀이 과정 자체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풀다가 길을 잃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위에서 이게 쭉 내려오던 그게 어딘지 지가 또 찾아야 돼. 풀이 자체가 되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생각에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 곧잘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의 100% 연습장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아, 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했구나.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통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 습관을 좀 들이자. 이런 주의입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습관이 안 들어져요. 야,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가지런히 좀 해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절대 못 써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애가 이거에 습관이 들면요, 딴 데다가 잘 못 풀어요. 오히려 연습장에, 3단 연습장에 풀어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야, 넌 정말 내가 시킨 대로 잘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쓰는 애들에게는 이제 포상을 해요. 근데 다 잘 쓰는 건 아닙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반은 이렇게 줘도 연습장을 맨날 빼놓고 다니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연습장에다 영어 단어 외우고 앉았고 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중심은 잡고 애들한테 이런 것을 계속 좀 유도해야 된다는 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망설이지 마라. 애들이 어떤 그 마인드가 있냐면 이거 물어보면 혼나는 거 아니야? 뭐 넌 이런 것도 모르냐? 뭐 이런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르는 걸 드러내기를 되게 좀 꺼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좀 깨줘야 됩니다. 아니, 학원에 왔으면 네가 모르는 걸 배워가려고 온 건데 당연히 모르는 걸 드러내고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 드러내라. 근데 이제 학원에 와서 근데 뭐 질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선생님하고 맞닥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좀 이용해라.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문제,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찍어서 써가지고 풀이를 써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요게 이제 애한테 어떤 습관으로 딱 되면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켜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 미안하지 말고 질문해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는 놈들만 해요. 이것도 시켜도 희한하죠. 잘 습관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클리닉 관리 수업에 중점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이력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또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수업하시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저희 서버에 이 노트 스테이션이라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유가 됩니다. 선생님들은 누구도 이걸 작성할 수 있고 누구도 이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수업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개인별 학습상을 기록한 다음에 매달 이 코멘트를 이렇게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매달 말이 딱 되면은 수강료 낼 때가 됐나 보다. 이게 오면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개념서 한 권,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한 권, 이걸 이제 필수로 선택을 하게 하고요. 개념서는 이 개념 원리하고 수학의 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목에 따라서. 둘 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책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이렇게 설명이 많은 책이에요. 문제보다는. 이거와 이제 병행해서 이 문제집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집도 사실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주로 기본 교재로 쓰는 게 이제 풍산자하고 센. 요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건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내용이. 문제 수는 적지만 이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런 책들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라벨에서도 가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준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요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위권 애들은. 근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센에도요, 이 C단계 문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마저도 막 스킵하는 상황인데 이걸 무조건 다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나 반 수준에 따라서 이런 교재를 이제 일부 취사 선택해서 쓰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저희 시간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고 A반이 월수 온다 그러면 7시 타임에는 이제 진도 수업을 하고 8시 반 타임에는 이제 관리 수업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지금 샘플로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자세한 시간표는 이제 학원으로 문의하시면은, 왜냐하면 또 앞으로 들어오는 애들에 따라서 시간표 좀 변경이 되고 추가되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